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 38라운드 경기에서 결국 시즌 10호 도움을 기록하며 10-10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만 역대 개인 세 번째 10-10 달성이었는데요. 이로써 프리미어리그에서 3회 이상 10-10을 기록한 역대 6명의 선수 안에 이름을 올리며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무려 5차례나 키패스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도움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동료 선수들이 이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면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도움왕까지도 노릴 수 있었던 대단한 경기력을 보이고도 개인상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경기 3-0 승리를 거두면서 다음 시즌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토트넘이 셰필드를 상대로 어떻게 완승을 거둘 수 있었고 또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는지, 왜 도움왕을 이루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씀드리는지 경기 주요 장면을 통해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맨체스터 시티의 사상 첫 4연속 우승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맨유만이 3회 연속 최다 연속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록을 넘어서는 4회 연속 우승을 맨시티가 달성했고요.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전 잉글랜드 퍼스트 디비전 1부 리그 시절을 통틀어서도 허더스필드와 또 리버풀, 맨유 등이 이뤄냈던 이 3연속 우승이 역대 잉글랜드 1부 리그 최다 연속 우승 기록이었기 때문에 맨시티가 잉글랜드 역대 최고의 팀을 구축했다고 할 수 있는 성과입니다. 최종 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3-1의 완승을 거두면서 자력 우승을 이뤄냈고요. 아스널은 에버턴을 상대로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갔지만 기어코 2-1로 역전했으나 맨시티의 승리로 인해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한편 위르겐 클롭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떠나게 된 리버풀은 클롭 감독 고별전에서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2-0 승리를 거뒀고요. 황희찬 선수는 이날 경기 선발 출전했지만 아쉽게도 팀 동료 세메드의 퇴장 이후 주도권 자체를 내주면서 경기한 울버햄튼의 반전을 이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황희찬 선수 역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2득점 3도움 15개의 공격 포인트, 컵대회 포함 13득점 3도움으로 프리미어리그 입성 후 울버햄튼 입단 후 최고의 기록을 만들면서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됐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셰필드전 3-0 승리로 승점 66점으로 시즌을 마치게 됐는데요. 아쉬운 것은 이번 경기 4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 에스턴 빌라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비록 챔스 진출을 확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0-5의 참패를 당하면서 두 팀의 승점 차이가 2점밖에 나지 않았거든요. 뉴캐슬, 리버풀, 아스널, 첼시, 맨시티 등과의 좀 치열했던 경기 속에서 1승만 거뒀더라도 혹은 이런 연패 늪에만 빠지지 않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가능했던 토트넘이었다는 점에서 꽤 아쉬운 마무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이 3-0으로 셰필드를 꺾은 과정에는 손흥민 선수의 결정적인 어시스트가 있었는데요. 데안 쿨루셉스키 선수의 선제골이자 경기를 결정지은 골을 바로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하면서 개인 통산 세 번째 10-10을 달성한 것입니다. 2019-2020 시즌에 11득점 10도움으로 처음 10-10을 달성했던 손흥민 선수는 2020-2021 시즌에 17득점 10도움으로 2연속 10-10을 이뤘고요. 2021-2022 시즌에는 10-10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이루면서 커리어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2-2023 시즌은 월드컵이 열렸고 또 아나골절 부상으로 인해 고전하면서도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채웠던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17득점 10도움으로 27개의 공격 포인트, 2020-2021 시즌의 기록을 그대로 재현해냈는데요. 아쉬운 것은 이번 경기에 무려 5개의 키패스 그리고 2개의 빅찬스를 창출했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2개 그리고 많게는 3개 이상의 도움을 올릴 수 있었던 맹활약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도움왕까지 가능한 페이스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즌 내내 프리미어리그 빅찬스 창출 순위에 있어서 3위권 내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리그 득점은 17골로 공동 8위였지만 10호 도움으로 공동 어시스트 3위에 올랐는데요. 마지막 라운드에 첼시의 콜 파머 선수가 리그 11호 도움으로 올리게 되면서 도움 순위가 한 칸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 선수의 기록과 또 경기력과 활약상은 월드 클래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라는 이런 위상에 정말 걸맞은 모습이었다. 실력에 비해 조금 덜 나왔다. 더 많은 골과 더 많은 도움이 가능했는데 좋은 패스가 오지 못했고 또 좋은 패스를 살리지 못했던 이 동료들의 아쉬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번 시즌 정말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 선발 명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4연패 과정 속에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워낙에 전술 변화가 없다, 플랜 A만 고집한다는 얘기들을 듣다가 이 4연패를 당한 이후부터는 조금씩 변화를 줬죠. 이번 경기도 예상된 선발 명단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 서고 존슨 왼쪽, 쿨루세스키 오른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대한 쿨루세스키 선수가 처음으로 최전방 공격수로 뛰었고 존슨이 오른쪽,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배치됐고 메디슨이 공격 미드필드로 활약을 했습니다. 벤탄쿠르와 사르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뛰고 반더벤이 왼쪽 풀백, 드라고친 로메로가 센터백, 포로가 오른쪽 풀백으로 뛰면서 비카리오의 골키퍼 포지션까지 반더벤의 왼쪽 풀백을 저희가 시즌 내내 조금 변화의 카드로 기대를 했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고전할 때도 이럴 바에야 측면에서 한정적인 역할을 하는 쿨루세스키를 올려서 쿨루세스키의 피지컬적인 강점을 살리는 게 어떤가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들을 좀 하나씩 시도해봤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브레레턴과 아처의 투톱에 로우와 보그를 좌우 윙백으로 배치한 평소와 같은 3-5-2 전형으로 신속한 역습과 또 굉장히 터프한 축구를 선보였는데요. 이날 경기 시작 3분 만에 토트넘에겐 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강등이 확정되긴 했지만 홈 경기인 셰필드가 초반에 굉장히 거센 돌격을 보여줬는데요. 3분 만에 드라고신 선수가 이제 공중볼을 경합해야 되는 상태에서 조금은 이제 판단 미스, 낙하진영을 잘못 포착하면서 헤더로 걷어내려고 했던 것이 공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과정 속에 중앙 미드필더 오스본이 달려들어서 공을 확보했고 확보함과 동시에 공격수인 브레레턴에게 패스를 줬거든요. 브레레턴이 이 공을 받아서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했는데 슈팅이 골문을 크게 벗어나면서 빅찬스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오스본 선수가 패스를 하는 과정 속에서 반더벤 선수와 충돌이 있었고 이 충돌로 인해 조금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면서 바로 교체가 됐거든요. 셰필드가 전반 5분 만에 오스본을 빼고 소우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계속 공세를 펼쳤고 전반 7분에는 셰필드의 중원 마에스트로라고 할 수 있는 하메르 선수가 직접 오른발 프리킥 슈팅을 때렸지만 비카리오의 정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전반 10분에는 하메르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브레레턴 디아스를 향해서 날카로운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는데 여기서 브레레턴의 슈팅에 골포스트를 때렸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브레레턴이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장면은 득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초반 10분 동안은 오히려 셰필드가 계속해서 공격을 주도했지만 토트넘은 전반 14분 단 한 번의 공격 기회를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셰필드의 올 시즌 수비적인 약점을 제대로 공략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는 손흥민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가 있었습니다. 우선 반더벤 선수가 왼쪽 풀백으로서 이번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 활기찬 플레이와 속도가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반더벤이 왼쪽에서 높이 올라가서 전방 압박을 하면서 공을 따내자마자 중앙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메디슨에게 좋은 패스를 내줬고 메디슨은 이 패스를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오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줬거든요. 반더벤이 사이드라인으로 벌려서 이 사이드 플레이를 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뛸 수가 있었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자마자 최전방 공격수로 포진해 있던 쿨루세스키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쿨루세스키가 등지고 있다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빠르게 돌아서면서 이제 왼발 슈팅을 골문 구석으로 깎아 때리면서 구석을 정확하게 찔렀고 이 슈팅이 선제골 1-0의 리드를 만드는 골이 됐고요. 이 장면 후에도 토트넘이 계속해서 공세를 이제 가져오기 시작했는데 전반 21분에는 오른쪽 후방 지역에서 포로 선수가 메디슨에게 패스했고 메디슨이 이 패스를 이어받아서 배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쿨루세스키에게 스루 패스를 줬습니다. 쿨루세스키가 최전방 공격수로서 분명히 좋은 피지컬적으로 버텨주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기회들을 연달아 만들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왼발 슈팅에 비해 오른발 슈팅의 정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장면에서는 오른발 슈팅을 때린 게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전반 29분에는 코너킥 공격이 이은 재차 슈팅 상황에서 벤탄쿠르가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노린 땅볼 슈팅을 연결한 게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왔고요. 흘러나온 공을 존슨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밀어줬지만 손흥민 선수의 회심의 오른발 슈팅이 포더링엄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계속해서 두 번째 골을 노리면서 총공세를 펼쳤는데요. 전반 29분에는 사이드로 벌려 움직인 쿠루세스키 선수가 뒤로 빼준 공을 포로 선수가 역시나 수비 뒷공간으로 날카로운 스루 패스로 연결했을 때 이 장면이 코너킥에 이은 장면이다 보니까 여전히 공격 지역에 머물러 있던 로메로가 순간적으로 수비 뒤에서 등장하면서 슈팅을 가져갔지만 이 슈팅이 조금은 아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토트넘이 2-0, 3-0까지 만들 수 있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여줬는데요. 전반 33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빼준 공을 메디슨 선수가 오른쪽으로 넘겨줬고 포로 선수가 오른발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이 슈팅까지도 포더링엄 골키퍼가 선발을 하면서 이날 포더링엄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셰필드는 전반 34분에 오랜만에 역습기를 맞이했는데 토트넘의 코너킥 공격이 좀 허무하게 메디슨의 킥이 허무하게 골키퍼에게 잡히자마자
포더링엄 골키퍼가 길게 공격 지역으로 롱패스를 보냈고요. 여기서 이제 아처 선수가 문전 왼쪽으로 들어오면서 슈팅을 시도한 게 크게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역시 이런 장면들, 수비 역습 상황에서 토트넘이 분명히 허점을 보인다는 것들이 또 한 번 드러났던 아찔한 장면이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에는 드라고신의 헤더 경합 끝에 흘러나온 공을 손흥민 선수가 빠른 속도로 달려들면서 이어받았고, 여기서 왼쪽 뒤로 빠져들던 메디슨을 향해서 절묘한 스루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연결했거든요. 메디슨이 골키퍼와 1대1의 완벽한 빅찬스를 맞이했는데, 여기서 메디슨 선수의 슈팅이 허무하게 또 한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만 멀티 도움을 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패스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메디슨 선수가 분명히 이 전반기에 입었던 발목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들, 그로 인해 코너킥도 또 문전에서 슈팅도 부정확한 모습들, 힘이 없는 모습들, 타이밍이 늦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추가골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죠. 전반전 토트넘이 1대0으로 리드했지만 솔직히 더 많은 골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72%의 볼 점유율 뿐 아니라 슈팅 숫자도 10대5로 2배 이상 많았고, 또 기대 득점이 2.06골이니까 두 골을 확실히 넣을 만한 기회가 있었는데, 메디슨 선수의 특히 전반 막판 손흥민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맞이했던 빅찬스 미스가 아쉬웠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전반전에만 빅찬스 미스를 2개 기록했는데요. 골키퍼의 선방도 4차례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결정력이 아쉬웠죠. 하지만 토트넘은 후반전 결국 두 번째 골을 얻게 되는데요. 59분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문전 왼쪽을 파고들고 돌파하면서 다시 메디슨을 보고 정확한 패스, 키패스, 컷백을 내줬는데요. 여기서 메디슨 선수가 조금 주춤하면서 공을 바로 논스톱으로 연결해서 밀어넣기만 했더라면 골이 될 수 있었는데, 수비의 태클로 인해 슈팅을 제대로 때리지 못했어요. 이 상황에서 달려들던 판더펜 선수가 공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슈팅까지 연결이 됐지만 포더링엄의 선방에 막혔고, 이렇게 흘러나온 공을 존슨 선수가 뒤로 빼준 것을 포로가 그대로 때려 넣으면서 2대0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토트넘이었고, 셰필드는 62분에 아처와 아블라스터를 빼고 브루스토와 브룩스, 젊은 선수들, 새로운 선수를 투입하면서 사실상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경험치를 주는 행보를 보였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65분에 세 번째 골까지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패스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날 왼쪽 사이드에서 뛰면서도 플레이메이커와 같은 역할을 했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후방적으로 빠져들던 메디슨을 향해서 오른발 아웃프론트 스루 패스를 찔러 넣었고, 이 패스가 정말 대지를 가르는 패스로서 모든 수비수들을 한 번의 패스로 따돌리게 됐죠. 이 패스를 받은 메디슨의 컷백을 중앙 지역에서 쿨루세스키가 달려들어오면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연결하면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쿨루세스키가 최전방 공격수로도 활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3대0이 된 이후 토트넘은 66분에 사르 선수를 빼고 호이비에르를 투입했고, 셰필드는 70분에 로우와 브레레턴을 빼고 홀게이트와 제비슨을 투입했습니다. 양팀 모두 막판에는 마지막 경기이고 또 어떻게 보면 거의 순위 결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줬어요. 포스테클로 감독은 75분에 벤탄쿠르와 포로를 빼고 스킵과 로얄, 올 시즌에 거의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고 또 출전한 경기들도 자신의 주 포지션을 해주지 못했던 선수들을 이제 주 포지션인 각각 수비형 미드필드와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해 주면서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요. 한편 76분 토트넘의 코너킥 상황에서 셰필드 선수인 브룩스가 경합 중에 손흥민 선수를 좀 가격하고 또 발을 밟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레드카드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VAR 체크를 통해서 이것이 어쩌다 보니 엉켜서 발생한 일이다라는 그런 판정으로 인해서 이 VAR을 통해 퇴장 판정이 취소가 됐고, 손흥민 선수도 의연하게 주심의 판정에 항의하지 않고 따봉을 날리는 매너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계속해서 네 번째 골을 노렸는데요. 82분 메디슨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배후 공간을 완벽하게 파고든 이후 본인 쪽으로 수비가 달라붙자 슈팅 한 척 하면서 접어낸 이후에 오른쪽 뒷공간으로 빠져들어오는 존슨이 손을 크게 들고 달라고 하자 이 존슨 쪽을 향해서 정말 기가 막힌 스피드를 먹인 오른발 패스를 내줬거든요. 3명의 셰필드 수비를 벗겨내는 정말 엄청난 패스가 있었는데, 존슨이 골키퍼를 마주한 문전 근거리 빅찬스에서 골대를 넘기는 아쉬운 슈팅을 하면서 또 하나의 손흥민 선수의 도움이 될 수 있었던 패스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88분에 주장과 부주장 손흥민 선수와 메디슨 선수를 빼고 유망주인 스칼렛과 무어를 투입하면서 이 선수들에게 남은 시간 프로 1군 경기의 경험치를 주면서 3대0 승리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토트넘은 이렇게 2023-2024 시즌 공식 일정을 마치게 됐는데요. 최근 축구계, 유럽 축구계 트렌드죠. 포스트 시즌 이벤트 경기, 시즌이 끝나자마자 해산 전에 어떻게 보면 투어 경기를 통해서 구단의 수익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일정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곧바로 이제 5월 22일 수요일 오후 6시 45분에 호주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친선 경기를 치른 이후에 휴가에 돌입하게 됩니다.
6월에 A매치 일정이 있는데 그 전까지 손흥민 선수 푹 쉬고 대표팀에 소집되어서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2차 예선 5차전 경기 그리고 중국과의 홈 경기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과연 어떤 감독과 함께 이 6월 A매치를 치르게 될지는 조만간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6월 A매치 이후 정말 제대로 된 휴가를 보내게 되는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 뒤 아마 7월께에 이제 돌아와서 토트넘의 프리시즌을 개시하고 일본 투어가 도쿄에서 7월 27일 빗셀 고베와의 경기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8월 11일 새벽 1시 30분에 프리미어리그 개막을 일주일 앞두고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이제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기로 했거든요. 케인 선수의 이제 귀환이 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친선 경기가 될 예정인데 이 경기 사이 빗셀 고베와 바이에른의 경기 사이에 바이에른 뮌헨이 한국 투어로 오게 되고 토트넘도 지금 한국 투어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이 한국에 또 언제 오고 어떤 팀과 경기를 할지도 조만간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 정말 멋지게 시작했던 전반기 아쉬운 후반기로 마치게 됐는데요. 그래도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 이미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고 있지만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성장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 더 발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시즌이었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한준TV와 함께 프리시즌 기간 이적 시장의 상황과 또 한국 대표팀의 각종 이슈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